저는 올해 46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세상 일에 무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은 나이가 들어도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찌른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제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조용히 존엄을 되찾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시댁 마을회관에서 마을 잔치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모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그래, 고맙다. 시어머니는 그때 73이셨습니다. 허리는 많이 굽어 있었고 걸음도 눈에 띄게 느렸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시며 허리를 다치셨기 때문입니다. 회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오, 순자 씨 왔네. 어머, 김순자 씨.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시어머니를 보더니 주변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김순자 씨. 아직도 그 남노한 옷을 입고 다니세요? 며느리가 있으면서 옷 한 벌 안 사드리나? 그 순간 회관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에게로 모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당명숙. 시어머니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동창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니야, 이 옷이 편해서.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편하긴요. 그냥 돈이 없는 거지. 아들이 번 돈도 다 며느리가 쥐고 있고.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고. 박명숙은 곱게 차려입은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금팔찌가 여러 개 겹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잘해줘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잘해주긴요. 보면 알아요. 순자 씨는 원래 착하니까 참고 사는 거지.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으셨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박명숙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가 자리에 앉은 뒤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회관 안을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김순자 씨 아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옆 테이블에 앉은 다른 어르신에게 묻는 말이었지만 누가 들어도 시어머니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한다던데요. 아이고, 공장이요? 우리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데요. 그것도 큰 회사. 이번에 또 승진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시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자 박명숙은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며느리는 뭐 해요? 집에서 아이들 키운다던데. 아, 전업주부구나. 요즘 세상에 여자가 돈을 못 벌면 집안에서 힘이 없는데. 우리 며느리는 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렇게 잘 사는 거지.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조금 드세요. 음, 배가 안 고프구나. 젓가락을 쥔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구나. 왜요, 어머니? 명숙이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해서. 괜찮아요. 전 신경 안 써요. 명숙이는 원래 그래. 어릴 때부터 자기가 제일이어야 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분이랑 어떻게 아신 사이세요? 초등학교 동창이야. 같은 반이었지.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명숙이네는 원래 부자였어. 아버지가 마을에서 제일 큰 땅을 가지고 계셨지. 우리 집은 늘 가난했고. 명숙이는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녔어. 나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지. 치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명숙이는 날 무시했어. 공부 못한다고, 집이 가난하다고. 그래도 어릴 땐 친구였는데, 나이 들어서도 그러니까 참 서운하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 시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습니다. 남의 집 일을 돕고 농사도 지으며 아들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평생을 버티듯 사셨습니다. 남편은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했습니다. 지금은 공장에서 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대학에 못 보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간섭하지 않으셨고 늘 조심스럽게 살아가셨습니다. 부르는 것도 물을 쓰는 것도 늘 아끼셨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쓰세요. 여긴 어머니 집이기도 해요. 고맙다, 며느리야.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명숙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힘들게 했습니다. 박명숙의 말은 경로당에서로 계속되었습니다. 순자 씨, 머리는 언제 하셨어요? 염색도 안 하고. 나이 들면 더 가꿔야 하는데. 나는 괜찮아. 괜찮긴요. 며느리가 돈을 안 주나 봐요. 우리 며느리는 매달 용돈도 주고 미용실도 보내주고 그래요. 경로당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명숙 씨, 그런 말은 좀... 왜요? 사실이잖아요.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니까요. 시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경로당에 가는 걸 점점 꺼리셨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안 가세요? 오늘은 좀 피곤하구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박명숙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 앞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무릎이 눈에 띄게 부어올랐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셔야겠어요. 미안하다, 며느리야.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무릎에 물이 찼습니다. 오래된 관절염이에요. 앞으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박명숙을 마주쳤습니다. 어머, 순자씨. 어디 갔다 와요? 병원에 다녀왔어. 병원? 어디 아파요? 무릎이 좀...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프지. 나는 요즘 서울 큰 병원에서 정기검진 받아요. 며느리가 예약까지 다 해줘서.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박명숙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며느리는 차도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버스 타고 다녀요?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는데 차로 가야지. 차는 남편이 출근하면서 가져갔어요. 아이고. 그럼 택시라도 타야죠. 버스에 시어머니 태우고 다니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순자 씨, 며느리한테 좀 세게 나가야 해요. 너무 착하면 무시당해요. 저는 그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며느리야, 명숙이 말은 신경 쓰지 마라. 네, 어머니.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박명숙이라는 분 알죠? 어머니 친구? 알지. 그분이 어머니한테 계속 그런 말을 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내가 가서 말할게.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져요. 그럼 어떡하라고? 조금만 지켜봐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말로 싸우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알게 되도록 진짜로 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마을에서 다시 한번 큰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도 가기 싫어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집에 있을래. 어머니, 그래도 한 번만 가요. 경로잔치잖아요. 명숙이가 또 뭐라고 할까봐.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예상대로 박명숙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더니 익숙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순자씨, 오늘은 옷이 좀 괜찮네요? 며느리가 드디어 사드렸나 봐요? 시어머니가 입고 계신 옷은 제가 백화점에서 직접 사드린 옷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명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명품만 입으세요. 이번에도 샤넬 자켓 사드렸어요. 그 말이 회관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마을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장님에게 모였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댁입니다. 순간 회관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며느리께서 지난 3년 동안 매달 마을 기금에 기부를 해오셨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해오셨는데요. 이번 회관 보수 공사를 위해 큰 금액을 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순자 어르신 댁 며느리분은 차가 없는 마을 어르신들을 병원에 모셔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려 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관 안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박명숙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미소를 띠고 있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어르신 한 분이 박명숙에게 말했습니다. 명숙 씨, 당신도 돈이 많으면 마을에 좀 기부하지 그래요? 아들이 큰 회사 다닌다며? 며느리는 교수라며? 그럼 여유 있잖아요. 박명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어르신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마을 사람들한테 받은 이자라도 좀 내놓든지. 그것도 기부지 뭐. 회관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이자요? 명숙 씨, 마을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잖아요. 월 10%? 은행보다 훨씬 비싼데? 박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급한 사람 약 좀 잡아서 받은 거지. 그게 도움이에요? 그날 박명숙은 끝내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회관을 나갔습니다. 박명숙은 예전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랑하던 말들은 어느 순간부터 입에서 사라졌습니다. 경로당에 와도 이전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남의 형편을 굳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명숙 씨, 요즘 많이 조용해졌네. 그 말에 박명숙은 웃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사셨습니다. 가난했지만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배웠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말 것, 조용히 올바르게 살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 것. 시간이 흐른 뒤 경로당에서 두 분은
가끔 마주쳤습니다. 날씨가 좋네. 그러게. 짧은 인사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예전과는 다른 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도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건강하시고 여전히 아이들을 품에 안고 웃으십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살아야 해요. 아이들의 말에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 웃음 속에는 평생의 고생과 이제야 얻은 평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은 크게 복수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살아도 존엄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올바르게 산 사람은 존경받게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지금도 묵묵히 살아가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덜 가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존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처럼